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월요일 원정대원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이데일리 김결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죠. 조금 전에 얼마 안 된 뉴스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장관의 제청에 따라서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월 4일에 사의를 표명한 이후 2달 만에 김오수 전 차관을 총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문 대통령을 만나서 제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예상을 좀 했었습니까? 오창석 평론가 어떻습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네. 생방송에 들어가기 직전에 갑자기 이게 올라와서 예측을 해보라고 진행자가 말을 해서 네. 아주 어렵게 김오수 후보자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잘 찍었네요. 그게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맞추지 못한 뭔가 역량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걸 또 이제 활용하죠. 네. 오답을 내셨다 이러면서 네. 약 올리면서. 그 당시 이제 배성범 그리고 이제 조남관 그리고 이제 9번선 이제 김오수 후보까지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기수 역행 첫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가장 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23기 그리고 42대 총장이 문무일 총장이 18기였기 때문에 네. 5기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죠. 점프를 많이 했었죠. 그랬었죠. 네. 심지어 39대 최동욱 총장과 40대 김진태 총장은 기수가 같았어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통상적으로는 계속해서 기수가 한두 기수 또는 한 번 겹친 거 빼고는 다 내려왔기 때문에 네. 역행이 한 번도 없어서 김오수 후보자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배성범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 1, 2, 3차장 할 때 같이 임명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네네. 사실상 윤석열 총장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또 볼 수가 있고 조남관 차관 같은 경우도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또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검찰 편을 들었다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후보자를 지명하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이 두 사람을 지명하는 건 쉽지 않아 보였고 상대적으로 9번선 후보가 이제 인지도가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는데 네. 이 후보도 지명하기 어려웠었던 이유는 결국은 또 서울중앙지검 근무할 때 대검에서 형사부장을 또 했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무색무취인 느낌인 김오수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비슷한 이유로 기수 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총장이 5기수나 점프했기 때문에 살짝 올라가더라도 김오수 후보자를 이제 지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김오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평가가 조금 엇갈리는 대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성윤 지검장 네. 이제 후보로 낙점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친정부 인사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일종의 낙인 같은 게 찍혔었는데 김오수 후보자는 거기에서는 약간 좀 비껴나 있었고 어쨌든 지금 야당은 김 후보자가 친정부적인 행보를 보인 인물이다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경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고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과 모두 호흡을 맞췄다. 계속 쭉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큰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정권과 발맞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성윤 지검장과 동일시하기엔 좀 어렵고 오히려 잘 안 보였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한번 경론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죠. 여야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서 굉장히 좀 날마다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는데 먼저 이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로 결국 당선됐습니다. 당명 빼고 다 바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후보자인데 일단 당심은 김결의 기자 왜 송영길 대표를 선택했을까요? 일단 송영길 대표가 그 홍영표 후보나 우원식 후보보다는 친문색이 상대적으로 옅은 후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상대적으로 비주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 당심이 비주류인 송영길을 택했느냐 하면은 또 그것은 아니고 이 친문표가
홍영표 후보, 우원식 후보로 좀 갈린 면이 있고 네. 홍영표 후보랑 0.59%포인트 차라서 굉장히 네. 정말 초접점. 역대급으로 작은 차이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당심이 완전히 비주류 송영길을 택했다, 또 쇄신을 택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좀 균형을 맞춰야겠다 이런 그 선택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당대표와 함께 선출된 이제 최고위원들도 있는데 5명입니다. 이제 김용민 의원 초선이에요. 초선 의원이 네. 이 최고위원들 가운데서는 점수를 가장 높게 받았어요. 수석 최고위원이 됐는데 이게 당내에서 좀 이변으로 꼽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표에서는 그 7명의 후보 중에 꼴찌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권리당원에서 1위를 해서 결국 합산을 한 점수로는 1등을 해서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된 건데요. 대의원은 이 민주당의 좀 조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지역구에 있는 당원들 중에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그 몇 명한테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권리당원은 몇 개월 이상 당비를 꾸준히 낸 당원을 말하는데 1,000원 이상인가요? 네, 그러면 이 권리당원은 그래서 음. 좀 지지자의 마음, 네. 민주당 지지자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 조직표에서는 좀 꼴찌를 얻었는데 지지자의 힘으로 1위를 했기 때문에 네. 이변으로 좀 불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이런 사실 이제 대의원은 약간 조직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물론 좀 안 됐지만 어쨌든 권리당원에서는 1위였다. 그래서 합산했더니 1등이었다. 네. 네, 2년 전에 그 당시 박주민 최고위원도 초선이었는데 이 네네. 비슷한 방식으로 네. 권리당원 표로 수석 최고위원이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의원 표가 45%, 권리당원이 40%, 그리고 일반 여론이 10%, 네. 또 일반 당원이 5%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 대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은 또 백혜련 의원이 1위였어요. 대의원만 네. 본다면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대의원 보셨습니까? 표가 네. 결과적으로 이제 지역위원회나 지역위원장과 함께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조직표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이렇게 역대급으로 이렇게 고르게 받은 게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7명의 후보가 모두 공통적으로 가장 적게 득표한 사람이 김용민 후보가 12.42, 네. 최고 득표자가 백혜련 후보가 16.45인데 이 표도 크게 낮다 보기 어려워요. 맞아요. 불과 네. 4% 차이거든요. 근데 바로 권리당원만 하더라도 김용민 후보가 21.59인데 이 기호 2번 황명서 후보가 6.87%. 이렇게 거기서 차이가 많이 큰 차이가 나죠. 네. 근데 이제 대의원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다양성 있는 후보가 나왔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 후보 중에 지난번에는 박주민 후보가 21%를 얻었거든요. 네. 그 당시 최고 득표를 했었는데 그렇게 눈에 딱 띄는 후보가 없었고 오히려 솔직히 좀 뼈아프게 말씀드리지만 고만고만한 후보였기 때문에 네네. 표가 고르게 분산됐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대의원은 이제 현역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이 이제 관리할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네. 그냥 표심은 최고위원은 편하게 하고 싶은 사람 찍어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심이 대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고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 표를 뭐 백혜련 후보가 16.45%를 받았다고 해서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반대로 김용민 후보가 12.41 받아서 제일 적게 받아서 이것도 크게 분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대의원 표는 전반적으로 조금 골고루 분산이 됐고 반면에 권리당원 표는 좀 이제 호불호가 좀 강하게 반영된 그런 수치였다. 어쨌든 하늘과 땅으로 올라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되면 또 인터뷰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축하 전화 받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송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네. 송 대표가 화합적이니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또 당원들도 그 점을 높이 평가해서 지지를 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그 말을 했고요. 네네. 당정청이 함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걸 송 대표가 앞장서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송 대표 이야기대로 부동산과 백신이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다. 네. 당청이 호흡을 잘 맞춰서 해결하자. 또 조만간 다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청와대 그 이철희 정무수석이 좀 바빴던 것 같은데 여야 네. 왔다 갔다 다 만나시느라고 오늘 누구 만났습니까? 네, 이철희 수석이 일단은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네. 그리고 현재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죠. 이제 부동산 세제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철희 수석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철희 수석 같은 경우는 이 제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도 만났는데
일단 첫 인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도 부동산 얘기를 했고 송영길 신인 당대표도 부동산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큰 틀에서의 변화도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송영길 당대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당내 경선이 시작됐을 때 LTV를 이제 90%까지 늘려야 된다. 이런 파격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전제는 있었지만, 네, 네네. 물론 그거는 이제 너무 급격하게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아까 잠깐 짧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넘어갔던 부분이 네네. 송영길 당대표 같은 경우 이제 홍영표 후보와 차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여전히 친문이 강하다. 뭐 송영길의 비주류의 반란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원식 후보의 득표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잘 분석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우원식 후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 표를 송영길 후보의 표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 우원식 후보도 개파색이 굉장히 옅고 협치를 굉장히 강요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덕장이기 때문에 우원식 후보를 지지했었던 지지자들이 송영길 후보가 적은 표차로 당선됐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밀어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당내 큰 잡음이나 이런 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3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져놨던 조직표들이 그대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고 우원식 후보는 첫 도전인데도 불구하고 대의원에서 31. 그러니까 역시나 이 세 후보가 31, 네. 33, 34 득표했습니다. 네네. 대의원 표가 골고루 골고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이 견제와 균형 감각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 국회 찾아서 송영길 대표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 당선 이제 축하 인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까칠한 얘기들이 오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이제 오찬을 한마디로 이제 대통령과 오찬 제안을 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밥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만나는 거는 적절치 않아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거절한 건가요? 네,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 오찬을 하려면 어떤 안건이 있어야 한다. 네. 청와대와 회동을 했는데 결과가 없다면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거절을 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앞으로 투쟁 노선에 있어서 강경 투쟁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되기 전에 이제 20대 국회 시절에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서 낙선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이라고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이제 개입을 해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이런 의혹인데 그 네. 의혹의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당사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청와대와 조금 각을 세우면서 그 울산시장 하명 수사에 대한 피해자임을 좀 강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닐까. 어쨌든 협치하는 모습보다는 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인 걸로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일단 뭐 각은 저는 세울 수는 있다고 보는데 명분이 조금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밥만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네. 의제도 선정이 안 됐다. 날짜도 통보하듯이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원내대표가 당선되기 전에 내가 당선되면 무엇을 하겠다라고 공약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제는 본인이 말할 게 이미 정해져 있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제도 선정이 안 됐다라는 말은 반대로 본인이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돌려 표현한 것이죠. 의제는 원래 본인이 선정하고 있어야 되고 네. 대통령이 부르면 바로 가서 면전해서 부동산 개편해야 됩니다. 지금 집값 너무 올랐습니다. 바로바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본인이 준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본인이 준비하지 않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의제는 싫었던 있었을 거겠죠. 텐데 네. 대통령한테 이제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제 없는 상황이니까 정확히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그런 핑계를 네. 이제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국가 간의 정상회담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물밑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놓고 만나서 짠 사진 찍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이렇게 합의했다 혹은 협의했다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울산시장 그 사건뿐만 아니라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발언이 굉장히 센데 처음 되자마자 법사위원장직을 장물에 표현했어요. 어떤 맥락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법사위원장이 그 관습적으로 야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원래 야당 건데 여당이 뺏어갔다는 의미로 이제 훔친 물건 장물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다. 장물은 원래 돌려주는 것이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이렇게 꼭 되찾아와야 한다. 이렇게 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논의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굉장히 강경하게 맞붙으니까 네. 앞으로 논의가 여러 측면에서 잘 될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민주당을 바라보는 지지자들 역시 마찬가지 생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좀 출구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신임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이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꿈쩍도 하지 않은 사안을 계속해서 얘기하면 이게 결국 실패하면 첫 번째 했었던 행동이 실패로 끝나는 거거든요. 당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끝까지 하다가 아무것도 안 가질 거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머지 7개는 대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당내에서도 그러면 지금 돌이켜 보니까 7개라도 가져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중진들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그럼 7개라도 달라 다시 협상하자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올 것인가, 불가능한 걸 계속 던져서 정치적으로 각만 세울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1년도 안 남았고 마지막 입법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직을 더더욱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제 또 큰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된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선거에서 이렇게 진마당에 법사위원장마저 뺏기면 안 된다. 또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이 상임위원장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2년이 임기란 말이죠. 근데 지금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사실 이게 주는 거는 좋지만 네. 뺏는 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임위원장을 하고 계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네. 그걸 줬다가 다시 뺏을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년 정도는 채우고 이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할 때 그때 이제 국회의장도 2년 전반기 의장, 후반기 의장 이렇게 따로 보통은 있거든요. 2년 네, 그래서 텀을 이제 갔죠. 네. 2년을 채우고 나서 그때 좀 다시 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법사위원장의 윤호중 원내대표는 박강원 의원을 내정한 상태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박광원 사실은 이제 상임위원장 3선 이상 의원 중에 여러 의원들이 이제 상임위원장을 받았는데 정청래 의원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정청래 의원이 네. 올라갔다가 결국에 이제 박광원 의원을 이제 내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잡음을 일으키거나 강경파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수렴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민주당 자체가 의석수가 워낙 많아서 야당과 이야기를 듣되 아마 민주당의 주도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또 바쁩니다. 이제 여당하고는 싸워야 되고 안철수 대표와는 또 합당 문제도 논의해야 되고 내일 만난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최고위원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네. 내년 3월 전 대선 3월 대선 전 합당을 언급한 데 대해서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섞어서 한 농담의 취지다. 대선 직전에 하자는 건 아니고 가급적인 빨리 통합하고 불확실성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준비가 된 것 같고요. 네. 다만 김기현 원내대표는 신인 당대표가 나오기 전까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뭐 내년 3월 대선 전에만 합당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나가니까 본인이 다시 한번 정정하는 이게 농담을 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헷갈리게 됩니다. 자꾸 기자들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 워딩들을. 그렇죠. 이런 게 나오면은 그럼 내년에 하자는 걸로 저희는 바로 인식을 하기 1월에 때문에 하자는 거냐, 뭐 이렇게 기사도 그렇게 쓰이고 그래서 네.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했는데 대선 직전에 하자는 건 아니고 그래도 가급적 빨리 통합을 해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지지층을 또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김결희 기자는 민주당 출입이시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이 합당 논의는 어떤가요? 굉장히 뭐 초미의 관심사입니까?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입니까? 아니면 초미의 관심사죠. 초미의 합당이 관심사였습니까? 안 됐으면 좋겠죠. 사실 민주당 속으로는.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가 과거 민주당이랑 힘을 합쳤을 때도 또 온전히 합치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시나리오를 그 서울시장 선거 전부터 계속 바래왔고요. 근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결국 이제 단일화에 성공을 했고 네. 선거에서도 이겼잖아요. 이제 대선에서는 또 분열되기를 바라고 있죠. 뭐 모든 당들이 서로 분열되기를 바라는 거는 마찬가지죠. 저게 적은 동지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걸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모든 정치인은 자기 몸값을 올려야 되니까 최적화된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오늘 원정대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데일리 김결희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